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물가 지표에 얽힌 미스테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월 CPI와 근원 CPI는 각각 전월 대비 0.2%, 0.32% 상승했어요. 시장 예상치였던 0.3%와 큰 차이가 없었다지만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월간 3.2%라는 것은 말이죠, 연간으로는 3.84%에 해당되죠. 이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일 미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물가 지표가 결코 낮지 않게 발표되었음에도 시장이 열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관세에 민감한 영역들에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근원 상품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 6월에 기록했던 0.2% 상승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0.21% 상승을 기록했거든요. 어땠어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걱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관세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상품 물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 열광했던 것이죠. 특히 지난 6월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관세 우려를 자극했던 항목들의 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다소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지난 6월에 1.9% 상승했던 것이 7월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9%로 추락했고, 스포츠용품은 1.4%였던 것이 0.4%로, 의류는 0.4%에서 0.1%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근원 CPI의 상승을 주도했던 것은 서비스 부분의 물가였어요. 근원 서비스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6월에 0.25%였던 것이 7월에는 0.36%까지 높아졌거든요. 아무튼 상품 물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치와 더불어서 물가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제약이 없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생긴 겁니다. 게다가 향후 헤드라인 물가는 추가로 안정될 가능성마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 CPI 바스켓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주택가격 안정 흐름에 후행하면서 점차 둔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어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4.4%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전체 CPI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역시 연초에 기록했던 1.55%포인트에서 1.28%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쯤에서 두 번째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모두 입을 모아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관세와 관련된 상품 물가가 왜 안 오른 걸까요? 일단 주택 임대료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재화 물가 상승 압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석하셔서는 안 돼요. 관세 영향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주택 임대료 하락에 해당 물가 상승 압력이 상쇄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컨센서스에 부합되었을 뿐이에요.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4%나 상승했습니다. 최근 3, 4개월 동안 상승 재개 흐름이 보다 명확해지기 시작했죠. 여기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제한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의 수치가 0%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세 압력, 신압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생각했던 것보다 덜 올랐다는 겁니다. 왜 덜 올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세 때문에 고용시장이 먼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고용은 8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지난 5월과 6월의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는 고작 19,000명, 그리고 14,000명에 불과했으니까요. 고용시장이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해방의 날,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로 심각하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용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당장 소비 여력이 감소해요.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급여 소득이 감소하는데 당연히 소매 판매는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들은요, 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전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시장에서 수요가 왕성해야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매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나 증가했고 6월 수치 역시 0.9%로 상향 조정되었을 정도로 소비 모멘텀이 좋아 보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매 판매는 연초 대비 1.2% 증가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명목 물가는 그보다 높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즉, 소매 판매 지표를 인플레이션을 보정한 실질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올해 상반기 미국 소비는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비가 왕성하지 못했다 보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세 비용을 전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애틀란타 연은이 작성한 서베이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가격의 90% 이상 전가할 계획이다 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에 약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전체 67%의 기업들은요, 관세를 스스로 흡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번 CPI 상품 물가를 크게 오르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그 이후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에서도 곧장 입증이 되었죠. 시장 예상치였던 0.2%를 큰 폭으로 상회한 0.9%로 나타났으니까요.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 않았는데 생산자 물가가 크게 올랐다. 이건 결국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대부분 흡수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PPI가 발표된 직후 칼베이 인베스트먼트의 클라크 게라넨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I가 예상보다 강했고 CPI가 비교적 완만하게 나온 것은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이죠. 결국 초기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수입 기업들이 감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연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심각하게 훼손됐을 거예요. 오죽하면 정치적 발언을 잘 안 하기로 유명한 워렌 버핏마저 트럼프의 관세 놀이를 대놓고 비판했겠습니까? 지난 2일이었죠. 벅셔 해더웨이 분기 실적 발표에서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세는 누군가가 반드시 부담해야만 하는 세금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벅셔 해더웨이는 관세가 자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변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버핏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의 채용 그리고 자본 지출 계획마저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트럼프는 펄쩍 뛰겠죠. 버핏의 주장에 동의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관세는 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라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완벽하게 틀렸어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죠. 만약에 관세를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에서 부담한다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즉시 하락했어야 돼요. 왜? 수입 물가에는 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관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낮추고 있다면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는 낮아져야만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난주에 발표됐었죠.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던 7월 수입 물가는요. 전달 대비 무려 0.4%나 상승했어요. 연료를 제외한 수입 물가도 0.3%나 올랐죠. 이는 트럼프의 주장처럼 수출국이 관세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 줍니다. 버핏의 주장이 결국 옳았단 말이죠. 버핏은 올해 초 CBS와의 인터뷰에서도 관세는 전쟁 행위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관세에 대한 상당히 나쁜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는 상품에 대한 세금으로 변할 것이다. 이 세율이 상당히 크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품의 가용성, 공급망 비용 및 효율성, 고객 수요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가 없다. 향후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라고 경고합니다. 관세 때문에 수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미국의 기업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 유지될까요?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몽땅 수용하면서 물가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관세를 계속해서 기업들이 모두 부담한다면 기업들의 이익은 쪼그라들고 그럴 경우 고용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용이 줄어들면 경기는 궁극적으로 침체를 향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전가시켜서 물가를 자극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적당한 균형을 잡는 겁니다. 기업들도 이익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전가가 가능해야 되고 그 속도가 물가를 자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물가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기업들의 이익 훼손도 줄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골드만 이코노미스트 LC 펑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펑은 분석 노트에서 지금은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대부분을 흡수하고 있지만 그 부담이 결국 수개월 안에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어요. LC펑은 골드만의 모델로 볼 때 소비자들은 관세 비용 가운데 약 3분의 2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또 그 결과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연말까지 약 3.2%로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간 3.2%라면 결코 작지 않은 수준인데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근원 PCE 물가지수 기준으로 연간 2% 이내니까 말이죠. 아무튼 대략 연말까지 3.2% 수준의 속도로 오르는 것을 그냥 균형점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일시적으로 자극될 것이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2% 수준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또한 비록 연준의 목표치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는 수년 동안 이미 2% 후반대 물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PCE 가격 지수가 얼마로 나왔어요? 2.8%였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핵심 PCE 가격 지수를 3.1% 수준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치가 시장을 교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의 다른 분석가 메리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을쯤 되면 관세 충격의 3분의 2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골드만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이다. 이는 다른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알아낸 것과 꽤나 부합되는 결과다. 다만 이런 관세발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요인은 아니며 연준의 금리 인하를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관세발 물가 상승을 일회성으로 봤다는 얘기인데요. 한 번 오른 물가는 결코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일회성이라는 말은 애시당초 맞지가 않아요. 일회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익숙해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죠.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사람들은 잠시 차를 몰고 다니지 않아요. 거리가 한동안 한산해지죠. 하지만 금세 도로는 넘치는 차량으로 꽉 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높은 물가가 익숙해지면서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기업들은 천천히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할 겁니다. 실제로 애틀란타 서베이에서는 2025년 가격 인상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의 약 60%가 올해 가격을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소매, 운송업 부분에서 가격 인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았고요. 가격 인상 기업 중에 절반 이상은 2025년 1월 이후에 발표된 관세 정책을 가격 인상 사유로 지목했습니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물가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가 지금 연말로 다가갈수록 물가는 점진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연준은 고용과 물가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고용시장을 더 비중 있게 배려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8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잭소널 심포지엄이 열렸죠. 심포지엄의 주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이었고요. 부제는 인구구조, 생산성, 그리고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제목만 딱 봐도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목에 물가와 관련된 말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잖아요.
주제가 아예 변화하는 노동시장이다라고 콕 찍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어도 현재까지는 연준의 시각이 물가가 아닌 고용시장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래도 관세 요인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지난 5월부터 많이 상해 있었다는 점을 연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연방정부 고용 축소 정책 영향으로 고용시장은 하반기에 들어서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많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9월까지는 모두 휴가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 상태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9월이 지나면요, 추가로 실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시장이 가장 주시해야 되는 것이 AI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AI가 고용자 한 명에 대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신에 그만큼 고용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던 코딩을 지금은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요. AI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노동 수요가 약해지는 현상이 이미 관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트럼프의 주장처럼 수출업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는 관세를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의 기업들이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전적으로 그들이 부담할 수 없고 점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PPI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요에 민감한 임의 소비 제품목, 예를 들어서 가구류나 대형 가전 등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대부분 흡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자동차는 오히려 가격이 4.8% 올랐어요. 연료도 4.2%나 상승했다는 점에 착안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임의 소비재의 경우에는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 전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가격이 오르나 내리나 무조건 써야만 하는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대한 전가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욱 확산될 공산이 큽니다. 그 속도가 완만하다면 연말 PCE 가격 지수는 핵심 PCE 가격 지수 기준으로 3.2%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의 속도라면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물가 효과로 인한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연준은 당분간 물가보다는 고용시장을 더 주시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고용시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조정이야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연말까지도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혹여 가격 전가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즉 PCE 가격 지수 기준으로 3.2%를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연말 이전에 온다면 다소 깊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즉시 주식 비중을 줄여놓을 생각입니다.